네, 미국 경제가 40년 전에 있었던 대침체에 다시 빠질 거 아니냐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예, 후덥지근합니다. 자, 먼저 날도 더운데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예. 4.6% 지금 막 훌떡 넘어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막 갑자기 막 뛰고 있어요. 1,400원 가까이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환율이 오르는 거야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의 기준이니까요. 예.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 달러 가격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결과물인데요. 미 국채가 간밤에 이제니까는 재무부가 이제니까는 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7년물 만기가 7년물을 그러니까 한 460억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신통치 않았던 거죠. 안 팔렸다는 거예요. 예, 사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매수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경매하기 전에 한 4.5%던 것이 7년물 금리 기준으로요. 이게 이제 4.625%에 이제 거래됐으니까는. 안 팔리니까는 금리를 더 올려주겠다고. 그렇죠. 한 100달러짜리가 그러니까는 뭐 100달러짜리가 한 99.8 이렇게 100달러보다 밑에 팔린 거니까요. 결국은요. 그래서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7년이면은 뭐 중기 국채로 분류하지만은 그래도 순간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보상 가지고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를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때는 물론 장기 국채를 판 건 아니지만은 뭐 2년짜리 뭐 이런 단기 국채들을 계속 재무부에서 어쨌든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로다가 쓸 돈을 마련했잖아요. 그때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전후에 소위 말해서 2차 그러니까는 미 국채 파동 있고 난 이후에 좀 진정이 쫙 됐었죠. 됐었던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를 했듯이 좀 이제 조정이 있었고 발행 조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운용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간 거죠. 3개월 정도 가고 나서 다시 1월 달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1월 하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3월 달 인플레이션이 그것도 몇 차례 소개했지만은 충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등하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두 가지 변수가 통제가 되기 전에는 계속 이런 불안정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 7년물 국채를 발행했는데 잘 안 팔렸다는 거,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무부에서는 7년물에 이제 더 긴 10년물 이제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고를 해놨잖아요. 10년물은 더 안 팔리겠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더 이제 높은 걸 요구를 할 수 있죠. 금리를 더 높게 줘야만이 사겠다 누군가가. 안 사는 이유는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경제 국채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주는 그렇죠. 사람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장기물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볼 때는 못 믿겠다. 지금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미국의 지금 그 10년물 국채나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미국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한국의 태평양에서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의 장기 금리는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집니다. 채권 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채 수익률이고요. 미국채 금리고 그런 점에서 그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단기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적어도 이제 중장기 시장 금리에는 미국 시장 금리에 연동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올라갈 한국은행이 예. 혼자서 금리 내려봤자 예.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 예.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시장 금리가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기물에만 결국 이제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니까 금리를 많이 내린다면 한국은행이 결국 이제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금 이제니까 숨통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예.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니까는 막 그 상황에 쫓겨가지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시장 금리하고 정책 금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예. 바람직한데 한국은행이 별도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기 자금이라도 빨리 공급을 해줘야겠다는 이런 이제 차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 장기 금리가 안 팔려서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내려가길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거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간밤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거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게 이제 안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니까는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선후 관계가 뒤집혀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당연히 기준 금리를 갖다 인하하는 거는 틀린 거다. 그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결국 증세 문제거든요. 근데 증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뭐 시도를 안 하니까는 뭐 미국은 어쨌든 바이든은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행이 안 되잖아요. 공화당이 뭐 반대한다고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정부가 과연 그러니까는 이 재정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재정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적자는 지금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줘야만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는 시장에서는 저는 뭐 국가 재정,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이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폴 크루그먼이라고 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그 얘기했어요. 지금 금리나 기준금리나 뭐 인플레 이게 굉장히 뭐 불규칙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몇 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그러니까 1%대 2% 이런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그 최 교수님은 오늘 얘기할 거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저는 이제 이게 대선 국면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미국 대선? 이게 두 가지 지금 진영이 지금 있잖아요. 결국 지식인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부 이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크루그만은 작년 10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냐면 지금 경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숫자로는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심리적 불경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럽니다. 심리적 불경기, 바이브 세션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이브하고 리세션하고 합성으로 해가지고 바이브 심리적 그러니까 불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만 그럴 뿐이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크루그만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의도가 있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크루그만은 민주당 지지 성향의 학자죠. 학자인데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 하더라도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스티글리츠는 굉장히 불평등을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은 크루그만은 불평등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소득계층을 보게 되면 2019년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 중산층이나 하위 50% 계층은 소득이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든 거죠, 뭘.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 수치가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다수 서민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고 이게 일치하는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학자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크루그만은 최근에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 뉴욕 타임즈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쓰고 올리는 것 같던데.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인플레이션 음모론자들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예요. 음모론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거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뉴욕 타임스도 완전히 이제 민주당 성향이 참전을 했습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요. 아. 그 뉴욕 타임스 소속의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큰 걱정할 거 없다. 지금 골디락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골디락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90년대 후반에 신경제 때 나왔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이제 안정돼 가면서 지금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고용도 좋고 예. 그래서 다 지금 좋은 상태다 이거예요. 탄탄하게 좋게 예, 흘러간다. 이렇게 한다 해서 예. 골디락스 논쟁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제기했거든요. 예. 뉴욕 타임스가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자기가 항상 밝히는 정당이니까는 원래 미국은 다 그렇죠. 언론사가 저도 그건 지지를 해요. 예. 따뜻하게 딱 밝히고 하는 것이.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뉴욕 타임스가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참전했다고 봐요. 예. 이 진영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민주당이 유리한 주장이잖아요. 예. 주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트럼프. 반대편 진영들이 있거든요. 예. 반대편 진영에 되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선봉에 서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월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를 대변하는 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 이런 부류들인데 골드만삭스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 뭡니까 솔로몬 회장은 그러니까 사실 연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JP 모간 저기 다이몬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올해 8% 인상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그러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버냉키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버냉키하고 블란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석 저기 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 거시경제학에서 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신데 블란차드라고요. 프랑스계 저기 미국 경제학자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에다가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두 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금을 잡기 전에는 고용 시장을 그러니까 냉각시키기 전에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 힘들다. 한 11개 국가를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는 예.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은 제가 몇 차례 제가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은 실질 임금 증가율이 영이 플러스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보다 임금 증가율이 더 높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은 게 바로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더군다나 S&P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복합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하고 서비스를 같이 합쳐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강하게. 경기가 좋다는 얘기. 예, 경기가 좋다고 나왔어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양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정반대 얘기들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사실상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예,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장은 혼란스럽죠. 일반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크루그만이 얘기하는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 우스개 얘기했죠. 케인즈가 그랬죠. 장기적으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한 몇십 년 뒤에 얘기해 그럼 그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몇 년 후라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는 결국 그걸로 돌아갈 거다 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장기적이 그러니까 몇십 년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지금 상황이 팬데믹 이전하고 똑같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1982년 대침체 교훈 이렇게 그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82년 대침체 하게 되면 지금 40년 전이잖아요. 42년인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82년도에 그 침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피부로 느꼈던 사람인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 미국 학자들이 대침체라고 불러요. 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했던 경기 침체였었어요. 가장 심했던 경기 침체였었거든요. 그래서 81년도 하반기부터 한 1년 반 정도 진행됐었죠. 진행됐는데 그 침체를 겪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결국은요, 미국에. 그때 왜 침체가 그렇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대침체가 사실은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대침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침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지난 2주 전에 방송의 연장선에서 그 당시는 이제 제가 금융위기 이전 상황하고 제가 비교를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는 대침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건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게 잘못 가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 앞으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흥미진진하네. 2번 첫 번째 이제 그림을 저기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왔는데요. 1차 인플레 충격. 예, 이게 보시게 되면요. 예. 1973년 11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70년대 같은 경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1차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중동 전쟁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었죠. 예. 폭발해가지고 그게 대개 73년 11월 달부터 75년 3월 달까지를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기로 이제 그 규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요때 시기가 저 파란색 선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게 인플레율이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주황색 선은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 이제 금리 이제 우리가 우리가 3년 됐잖아요. 지금요. 이 물가가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요. 딱 3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인플레 추이입니다. 아, 요거는 그 밑에 주황색 선은 2021년도 그렇죠. 이후에 이제니까요. 요거 파란색 선은 요거는 1970년대 비슷하네. 그렇죠.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앉아있죠.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율을 주도하는 게 서비스 물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서비스 물가요. 그게 지금 안 잡히고 있어. 이게 서비스 인플레율 똑같은 추이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두 번째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주황색은 지금 저 코로나 이후고 코로나 그렇죠. 때 이후고 파란색 선은 1970년대. 같은 시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옛날에도 서비스 물가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가가 처음에 되게 우리가 석유 파동하게 되면은 유가가 막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상품 가격에 이제 그러니까 전이되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가는데 그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전이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에서 생겼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전이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으로 특히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면 잡기 힘들어진다. 끈적끈적.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임금도 상승하고 같이 이제 이게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물가로 전이는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먼저 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진짜 놀랍게 유사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그 석유 파동이니까는 석유 파동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상품 1차 상품 가격들이 오른 거니까는 원자재 이런 거. 실물 침체로 하는데 이 석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71년도에 소위 금태환 정지라고 있었죠. 아, 닉슨이 그 금태환 정지시킨 거. 국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는 거 달러. 그렇죠. 국제 통화 시스템이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붕괴되잖아요. 소위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73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변동 환율제로 넘어가죠. 그 이전엔 고정 환율제였다가요. 그러니까 국제 통화 시스템이 근본적인 격변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폭락하죠. 그랬지. 이제 금하고 이제 안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선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달러 가격이 폭락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석유라든가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달러로 받았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하는 상품도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도 있고 그렇게 아닙니까? 그걸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거 보상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시스템의 붕괴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석유 가격을 그래서 올린 거다. 그렇죠. 석유 가격 그래서 올린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의 거기에 하나의 순간적인 변수가 된 거고 근본적인 거는 달러 가격의 폭락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때 이때 금태환 이 시기까지는 그 석유 결제 대금을 갖다 달러로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달러를 갖다가 석유 가격에 패깅시킨 게 그 이후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전에는 달러가 더 안정적인 기축 통화였었죠. 왜 더구나 금까지 뒷받침해줬으니까. 단지 뭐냐면은 이제 금태환 정지하면서 달러의 이상이 축소될까봐 그거를 이제 페트로 달러로 이제 그러니까 고정시킨 것이죠. 후속 조치로요. 아, 그러니까 이때도 어쨌든간에 석유를 달러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달러본이 근본위제로 이렇게 했던 것을.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런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난 게 전 중동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이 충돌해서 간 게 아니고 금태환을 정지해 버리니까는 달러 가격이 폭락하니까 중동 석유 산유국들이 야 기껏 이거 달러 받고서는 석유 팔았는데
달러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그렇죠. 우린 뭐 먹고 살아 너무 위치는데 그렇죠. 예. 기름값 올려 예. 이렇게 된 거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이 인플레이율하고 달러 지수하고의 어떤 흐름입니다. 달러 지수는 이 파란색 그렇죠. 요거고. 예, 파란색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고 주황색 선은 오렌지 색깔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관성이 한 85% 됩니다. 85% 정도 됩니다. 주황색 선은 요 지금 화살표 요거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그렇죠. 예, 인플레이율을 얘기하는 거죠. 청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 예. 달러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갔다. 예. 상관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이게 70년대 전체가 그랬었어요. 예. 전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인플레이율도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 붕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현대 산업 문명의 어쨌든 실패로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충격으로 해가지고 공급 충격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시장에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이제 긴데 복잡한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72년 1월 달부터 83년 12월 달까지에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은 파란색 선은 인플레이율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요. 이거는 인플레이율, 소비자 그 CPI.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색깔은 연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연준금리죠. 연준금리요. 연준금리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앞에 이제 제가 왼쪽에 이제 그러니까 그린 색깔로 지금 이제 그 홍 기자님이 지금 저기 이제 건드린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1차 석유 파동 때 인플레가 이제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왔었던 시기예요. 그때가요. 그때 보게 되면은 오렌지 색깔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기준금리가. 금리가 더 높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란 얘기죠.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와요.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는데 침체가 오다가 이제 그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요? 이제 같아져 버리죠. 실질금리가 제로로 돼 버리죠. 요쯤에서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플레보다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금리가 떨어졌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74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시점부터 요 시기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시작하잖아요.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인플레율도 후속적으로 꺾이지만은 먼저 금리를 내렸습니다. 먼저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금리를 쭉 내리던 시기예요. 내렸던 시기에 인플레율이 10한 2, 3%에서 12, 3%, 10% 이상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율이 높았는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내리잖아요. 그렇지. 내려가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5%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율이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안 잡힌 거죠. 안 잡힌 건데 금리를 쫙 내리면서 빠르게 내리면서 이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아서번주라는 그 연준은행이 정치적으로다가 그때 카터 재선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이때도 대선이 관련돼 있었죠. 정치적으로다가 그 카터가 재선되려면은 지금 금리 이렇게 높으면은 안 돼 갖고 확 내려. 카터가 아니라 카터가 되는 저거였었죠. 그렇지. 카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76년 대선 때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선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말씀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뜨거 해가지고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다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올렸어 그때.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렌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 그렇죠. 볼커의 그 연준의장으로 바뀌었을 때. 쫙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올려도 거의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제로금리였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율하고 같이 가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제로금리였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전히 긴축은 안 된 거죠. 긴축은 안 되는데 안 된 거죠. 제로금리 실질금리 제로금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는데 이란 혁명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란 혁명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린색 네모 상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인플레율이 쫙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금리를 그러니까 침체가 오니까는 다시 또 확 내렸었죠. 순간적으로요. 83년 요때 아니 83년 이전에 박스와 박스 사이. 요거.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인플레율 또 실수할까봐 또 앞에 실수할까봐 이제 팍 다 올립니다. 인플레율이 10% 이상이었으니까. 우왕좌왕했구나. 1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스탑앤고라고 표현합니다. 스탑앤고. 고스톱이네. 가다가 멈춰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22%의 연준금리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거 엄청난 기준금리가 22%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예. 터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예. 볼카가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그랬죠. 그냥 저기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죠. 그때 그래서 권총 차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81년도부터 예. 81년도부터 금리가 그러니까 20%대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서 이제 실질 금리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예. 본격적으로 긴축이 된 거죠. 저 앞에 70년대하고 한번 이 폭의 차이를 봐보세요. 실질 그러게. 금리를요. 이때가 예. 훨씬 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대침체가 터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아, 요 그 뒤에 요 박스 주황 초록색 예. 박스 이때부터가 예. 아, 이 금리가 확 높이니까는 물가 상승률은 물가는 잡았는데 예. 아 경기 죽지. 경기는 박살이 났다. 그렇죠. 그래서 대침체가 대침체. 예. 근데 이걸 왜 대침체라고 부르냐면요. 아. 대침체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 작은 침체에 비해서 큰 침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7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을 이렇게 스탑 앤 고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내성이 생긴 거야.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게 14%까지 올라간 거야 인플레도요. 저기 5%까지 떨어졌던 거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14%대까지 끌어올린 거야. 내성이 생긴다고. 예. 내성이 생기니까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더 강한 충격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더 강한 충격을 주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더 저기 저 까무러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제 대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그때 만약에 예. 고스톱 하지 않고 예. 그냥 계속 고했으면은 예. 대침체 안 왔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오케이. 예. 그게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이라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거 결론이 그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예.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예. 피하고 잠깐만 연장하다 보면은 예. 이게 잠깐만 이제 누적되면서 내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 내성이. 예. 이 물가라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더군다나 있는 데다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3%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떨어집니다. 이게 2.5% 떨어졌네. 예. 10% 이하까지만 이렇게 그 고공행진했던 예. 인플레이율이 이때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는 긴축의 폭이 바로 제가 그림을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린 게 이 오렌지 색깔하고 파란색의 이 폭의 차이를 보면 돼요. 이게 긴축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요. 긴축의 정도가 그거다. 이게 실질 금리의 크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폭이 예. 그러니까 1973, 4년도 침체 때만 하더라도 예. 그 작았잖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렇지. 예. 하다가 또 포기해버린 거야. 침체가 오니까는 경기가 침체 오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내성을 키워왔다 이거죠. 그 결과가 대침체라 이겁니다. 요 시기가 그러니까 내성을 키운 덕분에 예. 이 인플레가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도 않고 그렇죠. 결국은 22%까지 내성을 확 죽이려니까 22%까지 그렇죠. 올려버리니까 경기는 그때 그냥 물가는 죽어버리죠. 죽었는데 예. 내성을 이렇게 키워버리는 바람에 예. 대침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비용을 굉장히 지불한 많은 거죠. 비용을 지불할 이제 수밖에 없게 된 이해했습니다. 거죠. 아, 오늘 강의 재밌네. 이게 70년대 10년이 보여주는 그러네. 우리한테 교훈이에요. 아하. 교훈이라면은 예.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상황 최근 상황하고 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런 건데 그래 이제 그다음 그림부터 이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3개월물 단기 실질금리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관이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잖아요. 파란색 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네, 소비자 물가요. 물가지수. 오렌지 색깔이 이제 금리고요. 3개월 시장 금리고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이 위에 있잖아요. 파란색이. 예. 아니, 뒤에 가서는 파란색이 뒤에 부분 빼놓고 앞에 부분에.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물가. 그러니까는 긴축이 안 된 거야. 아, 그렇지. 안 된 거야. 예.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예. 80년대 초에 소위 말해서 20%를 올리면서 예.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긴축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예. 이제 3개월물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케이. 나머지 다 비싼데 1년물을 봐보세요. 1년물 똑같죠, 그림이요. 그렇지. 뭐 패턴은 비슷해요. 예, 패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80년 이전까지는 긴축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저기 포기하고 장기는 어떻게 됐나? 장기도 봐보세요 이제요. 장기도 이게 이제 3년물이고요. 이건 5년물. 이제 예. 5년물. 5년물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패턴이. 구조는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맨 끝에가 이제 10년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아닌데? 예. 아니 삼성전자 말고. 예. 요게 이것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5년물 다음에 10년물이 있을 텐데. 10년물은 없어요. 없어요? 예. 10년물은 어떻게 돼? 10년 패턴이 달라요? 10년물은 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었어요. 70대 중반까지. 더 그러니까 안 올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올라가졌죠. 예.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데 금리 10년물은 그렇죠. 더 아래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년 이후에는 실질 금리가 이제 저기 크게 올라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금리가 시장 금리들이 같이 따라서 80년대 초에 다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죠. 어쨌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긴 막았네. 그렇죠.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이걸 이제 소위 70대가 굉장히 우울한 이거죠. 시기였었거든요.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요. 예. 70대 초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전쟁 패망하고 70대 말에는 그러니까 니카라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앉아 있고 자기 앞마당에서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 소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달러주의도 막 이제 흔들거리는 막 이런 시기였잖아요. 거기다 이제 무역 수지도 굉장히 적자가 심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터지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입니다. 70대가요. 전후에 가장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이때 시기인데 결국은 그래도 대침체가 막을 내리죠.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의 상황이 우리가 인플레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를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로 지금 9월 달설 뭐 지금 나오고 뭐 이런 한쪽에서 나오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죠. 잘못하면 이때 꼴 난다. 이게 서비스 물가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잡힐 때까지는 완전하게 잡힐 때까지는 끝난 게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진짜 제가 다시 복귀해 보니까 70년대 그때도 서비스 물가가 그렇죠. 주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패턴이 똑같네. 요인은 그리고 그때 과정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조금 전에 봤듯이 그렇게 내성을 계속 키워왔었다. 올린다 내린다 스탑앤고 고스톱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서둘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저는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에. 그러니까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잡힌다는 신호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하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실물 경기가 계속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쩌다 하나가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호들갑들 떠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내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게 저기 물가가 제대로 잡히겠냐 이거죠.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만사에 득과 실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임금 증가율이 인플레율보다 계속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소비도 계속해서 지금 안 죽고 있고 이 당시에는 소비라도 좀 죽고 그랬었어요. 근데 소비도 안 죽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기업들한테 그러니까는 경기 어떠냐 물어보니까 다들 지금 좋다고 하고 앉아 있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 데이터가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금 물가는 높긴 높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소득도 지금 올라가고 경기도 좋으니까 이 정도 물가는 우리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소비도 계속 늘어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물가라는 것이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를 지금 이제 골디락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같이 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끝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런 억지스러운 얘기까지 해요. 3%대는 그렇게 높은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대가 인플레율이 높은 게 아니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2% 미쳤었어요. 오히려 디스플레이 인플레이 압력에 시달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지금요. 그러니까 여전히요.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는 너무 과장해가지고 지금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가가 높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을 너무 외면하는 거라 이거죠. 외면하고 외면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고개가 절로 끄떡끄떡 했어요 지금. 그때 고스톱 하다가 저 난리를 쳤구만. 라는 걸 최 교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저희 파월 의장도
볼커를 자기는 굉장히 그 볼커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지금 미국에서 자꾸 금리 인하 뭐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지금- 정치적인 거 말고는 정치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자본시장에서도 자본시장은 당연히 내릴 거예요. 그래야지 자본시장도 또 한번 불 붙으니까. 그리고 터지는 건 그 이후의 문제고 일단 한번 재미 보자 이거죠. 그렇지. 모르니까요. 예. 예?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냐면은 일단 대선 끝날 때까지는 경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정치적인 이유.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높더라도 소득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그렇지. 뭐 별로 저기 지금 불편할 거 없어요. 상관없어. 예. 별로 불편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비용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비용은 결국 서민들한테 되게 귀착이 되어집니다. 서민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뭐냐면은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글로 이제 그러니까 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인플레 고통이라는 것은요. 균등하게 배분되지가 않아요. 서민한테 더 많이 가혹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런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저 금리 좀 내리고 그다음에 저 이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좀 이게 4.5%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 이거 좀 저기 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4.5% 넘어가서는 순간에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예? 환율도 요동치고 예?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울 게 아닙니까? 그렇지. 빨리 내려야만 다시 한번 불장 한번 붙는데 그러면은 1970년대 그때는 내성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금리를 갖다가 물가의 밑바닥에 밑으로다가 유지를 했으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기준금리가 물가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내성을 지금 키우는 건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인내심의 싸움이다. 인내심의 더 이상 금리 올리기 싫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를 견뎌야 되는데 그 대신 이게 그 실질금리의 폭이 제가 금융위기 전이나 80대 초보다는 적다 그랬잖아요. 적으면 그만큼 오래 가야 되는 거야. 오래 가야 되는 거야 그 대신. 그거 폭이 그게 크면은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 빨리 맞고 빨리 끝나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보통이 그냥 짧게 그냥 그 한 번 왕창 아프고서는 그냥 끝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계속 길게 그냥 그거는 정답을 얘기하기 힘들죠 사실. 그 예를 들면 연준은 고용한 정도가 사실 미션에 있거든요. 물가 안정뿐만.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저기 피하고 싶죠 사실은요. 최소한 다해서. 재밌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미국 금리 뭐 인하 자꾸 이거 뭐 처음에 6월에 한다 올해 6번 한다 그러다가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두세 번을 하지 않겠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의 경우에 지금 연준 기준금리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시장금리를 대변하는 특히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2년물에서 10년물까지는 더 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여기엔 개입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개입을 앉아있으니까요. 단기금리는 그러니까 3개월물부터 1년물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 거들은 더 낮거든요. 낮으니까는 긴축이 제대로 기업들한테 안 되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타격을 안 입죠 별로요. 그럼 그 최 교수님 지금 그 말의 결론은 미국 금리 기준금리 시장금리는 저건 시장에서 올라가는 금리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마저도 내려가는 거 꿈도 꾸지 마라. 그럴 가능성 없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큰일 났네 그러면. 그렇죠. 한국은 원래가 처음부터 작년 말부터 잘못 판단했었죠. 작년 말에 내려가니까는 올해 그러니까 내릴 거다 해가지고 전망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다 그거에 맞춰서 했고 그러다가 지금 그 대가를 지금 이제 곧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실력의 문제입니다.